네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몰로코의 연우 이사님, 박수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리 많이 채워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아마존은 어떻게 데이터 기반 광고 시스템으로 돈을 버나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현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지금 몰로코라는 글로벌 에듀테크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솔텔레콤이라는 SI 업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TBWA, 네이버, 피키캐스트를 거쳐서 지금 몰로코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경력들을 보고 나서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 직원도 아닌데 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네, 사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존에 다닌 적도 없고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아마존 직원분들과 미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모로코라는 회사에서 아마존이 하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에 영감을 받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듀테크 회사로서 지금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지금 시애틀, 뉴욕, 싱가포르, 서울에 지사를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인이 창업한, 그리고 한국인 비중이 80%가 넘는 이런 한국계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오라클,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런 특히 좀 머신러닝의 엑스퍼타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엔지니어 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한 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기술을 광고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엔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현재 지금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저희가 창업한 지 아직 많이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 볼륨이 큰 회사는 아니지만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트래킹 회사는 앱스플라이에서도 2018년에 발표한 퍼포먼스 인덱스에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트위터 같은 큰 매체들과 함께 글로벌 탑 10의 퍼포먼스를 내는 광고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다른 트래커 업체인 커처바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순위로 에이펙에서는 1위, 그리고 남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탑 3 수준의 퍼포먼스를 입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많은 광고주들과 함께 광고 캠페인을 돌리는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배민이나 직방, 야놀자, 유미F 이런 광고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었고, 게임 같은 경우도 슈퍼셀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런 모바일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파트너 광고주들과 함께 저희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Q1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Q1 매출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연평균 성장률 530%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광고주 파트너분들과 함께 계속 캠페인을 진행해 왔던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DSP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DSP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돌리고 있는 머신러닝 엔진에 기반해서 돌아가고 있고, 또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DMP를 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한 축이 애드클라우드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가진 이런 머신러닝 기반 최적화 엔진을 에셋으로 해서 광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제품과 좀 더 연관이 많은 주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세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작년 메리미커 보고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글은 애드 플랫폼에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아마존은 반대로 커머스 플랫폼에서 애드 플랫폼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두 테크 자이언트는 서로가 가던 길을 거꾸로 뒤따라가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2주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것도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월마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쇼핑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존과 똑같은 인하우스 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왜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점점 더 광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광고 시장은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의 듀오폴리 상황이지만 아마존이 계속 급성장하면서 지금 이제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이마케터가 예측하기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합산 점유율이 2019년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 정도 점유율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페이스북은 아주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 신장 바탕으로 2% 이상의 점유율 신장을 예상했습니다. 북미 시장에 한정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마존의 무서운 성장세에 힘입어 과연 구글과 페이스북의 합산 점유율이 최초 감소할 것인지가 제가 한번 던져보는 세 가지 질문이고요.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 제가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만의 답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질문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에드테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흐름인데요. 인벤토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드라이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인벤토리 팔 수 있는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인벤토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기술이 수반이 돼야지만 잘 팔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벤토리의 가치를 애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더 비싸게 높은 가치로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벤토리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까지 에드테크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키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이 막 생겨나고 이제 인터넷 안에서의 광고 비즈니스가 막 생겨났을 때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냥 트래픽 이퀄 머니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풍부한 트래픽이 인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인벤토리가 바로 돈이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애드 네트워크 같은 개념도 없었고 개별적인 퍼블리셔들이 다 각자만의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다 싱글 퍼블리셔 기반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엣지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애드 서빙 기술들이 적용이 됐었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퍼블리셔가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이런 데모 정보 같은 것들로 필터링을 하는 정도의 타겟팅을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야후 같은 회사들이 막대한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보기로 에이지 오브 인벤토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시기에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언맷 니즈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한정적인 타겟팅 옵션 그리고 매체별로 다 따로 만나서 집행해야 되는 이런 거래 비효율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프로그래머틱 광고 생태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개별적인 퍼블리셔들을 애드 네트워크로 한데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묶음 판매를 하게 되는 식으로 발전하게 됐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이제 오디언스 바잉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비딩을 통해서 오디언스 바잉을 할 수 있는 애드 익스체인지가 생겨났고요. 그 애드 익스체인지의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주 사이드의 DSP와 퍼블리셔 사이드 SSP라는 플랫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개별적인 인벤토리의 양만 팔고 우리가 어떤 사이트니까 얼마큼 팔게 개념에서 이제 임프레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건 어떤 오디언스니까 얼마에 팔게라는 식으로 이제 오디언스 바잉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이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작점에서 이 프로그래머틱 생태계를 가장 많이 점유했던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검색 광고의 CPC 검색 광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런 프로그래머틱 생태계도
엄청나게 이런 많은 인수권과 네,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점유를 하게 되는 이런 압도적인 진입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제 에드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에드워즈나 GDN 같은 네트워크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아직까지도 구글이 인수했던 몇백 개 되는 회사들 중에 가장 큰 인수권이 더블클릭의 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클릭 애드버타이저 그리고 익스체인지, SSP를 한꺼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프로그래머틱의 풀세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은 생태계의 모든 영역들을 점유하게 되면서 인벤토리와 기술에 있어서 압도적인 진입 장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인벤토리의 시대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이제 인벤토리가 단지 퍼블리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의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그리고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인벤토리 확장이 되게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도 이런 리얼타임 비딩 기반의 실시간 비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시간 바잉하고 이제 그 바잉할 때도 오디언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비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사실 이 기술이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머틱 생태계에서는 사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보다도 서드 파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플레이어들이 함께 연동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DMP들이 자체적으로 쌓아온 데이터를 사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이 아직 지금만큼 커지진 않았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언맷 니즈가 생겨난 게 뭐냐면, 사실 이때 프로그래머틱은 웹 기반이고 PC 기반이었는데, 이때 프로그래머틱은 거의 다 오디언스를 식별하는 기준이 쿠키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쿠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브라우저를 쓸 때마다 다 따로따로 생기게 되고, 근데 그마저도 굉장히 리프레시율이 높습니다. 유저들이 또 굉장히 자주 삭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쿠키만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래머틱 생태계의 핵심은 오디언스 타겟팅인데, 오디언스를 제대로 식별하는 데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처럼 해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등장은 일단 광고 시장에 크게 두 개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생활에 인터넷에 밀접하게 닿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PC에서는 하지 않던 활동들도 다 모바일을 통해서는 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PC 시절에 비해서 훨씬 많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에서의 앱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쿠키 기반으로만 오디언스를 식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위 광고 식별자라고 하는 그 GAID 그리고 IDFA,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AdID라고 하죠. 이런 AdID 기반으로 유저를 식별하기 시작했는데, 이 AdID는 쿠키에 비해서 훨씬 리프레시율도 적고, 또한 유저를 훨씬 더 잘 타겟팅할 수 있는, 어떤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똑같이 한 명의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가 새로 생겨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오디언스 데이터의 수집 활용의 기회가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신러닝입니다. 사실 오늘이나 어제 세션 주제들을 보면 거의 AI가 안 들어간 주제를 저희가 볼 수가 없을 만큼 AI가 다 대세가 된 것 같고 다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광고의 머신러닝은 이제는 거의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건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훨씬 방대해졌고, 그 방대해진 데이터를 훨씬 더 잘 프로세스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같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스토어하고 빠르게 액세스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도 같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로소 머신러닝 기술이 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은 2017년에 구글이 마케팅 이벤트를 하면서 신상품을 발표했던 타이틀이었는데, 이 당시에도 거의 모든 신상품의 하나의 키워드가 머신러닝일 정도로 머신러닝은 이제 광고에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단 모바일이라는 기회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기회를 이 시기에 가장 잘 잡은 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가장 빠른 모바일 광고 수익화를 했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이 이제 모바일 광고를 처음 낸 게 2012년이었는데 2012년 하에 이제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가 사실 업계에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래픽 자체는 PC보다 모바일의 비중이 50% 이상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어떤 회사도 PC에서만큼 모바일에서 모네타이즈를 하고 있지 못하던 때에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잘 치고 나가서 모바일에서는 광고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선봉장처럼 알려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에서 확고한 존재감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일단 사실 페이스북이 또 강력한 게 뭐냐면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성만큼 굉장히 방대한 관심사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00% 로그인 기반으로만 접속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쿠키고 애드아이디도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광고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디언스 데이터가 훨씬 더 타겟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북에 100% 로그인 기반의 기획을 했던 사람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페이스북 시총에 적어도 10조 이상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관심사 데이터 그리고 훨씬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오디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에 기반한 강력한 타겟팅 옵션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내부의 인벤토리만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 외부에 있는 인벤토리까지 페이스북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옵티마이즈하고 바잉할 수 있도록 하는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측면에서도 안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큰 인벤토리를 페이스북의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모네타이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죄송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광고 기술과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실패 케이스도 있어요. 스냅챗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였지만 지금 오른쪽에 주가부터 먼저 보시면 상장 이래로 한 번도 공모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못 벌기 때문인데 지금 마지막 작년 4Q에 발표했던 IR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유저당 광고 수익 그러니까 DAU를 광고 매출로 나눈 ARPU를 계산해 보면 스냅이 페이스북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어차피 ARPU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얼마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저당 벌 수 있는 광고의 효율 자체가 너무나도 적었다는 뜻이죠. 그런 이유는 스냅이 가지고 있던 광고 상품 자체가 어떤 타겟팅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이런 비딩 모델이나 타겟팅 최적화나 컨버전 트래킹 같은 것 없이 브랜딩 광고주만을 타겟하는 상품을 내놨었는데 그런 상품이 가진 한계들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벤토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술과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광고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모네타이즈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에이지 오브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엔 이제 익스체인지나 네트워크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오디언스 네트워크 같은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술 같은 경우도 훨씬 발전해서 머신러닝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루컬라잉 모델링 그리고 컨버전 트래킹 같은 기술들이 다 같이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훨씬 방대한 인프라와 이런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행태 기반 데이터들을 쌓아서 최적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의 듀오폴리가 시작이 되게 되죠. 사실 이 시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도 이제 언맷 니즈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건 광고 퍼포먼스 증대를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라는 니즈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인벤토리와 기술 그리고 더 강력한 데이터를 가진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마존은 네가 뭘 샀는지 알고 있다. 이런 팬시한 제목의 기사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났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 어디까지 클 것이다, 얼마나 클 것이다, 이걸 통해서 구글, 페이스북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광고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빅3로서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광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브랜드도 복잡하고 많고 다양하고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모든 브랜드들을 아마존 애드버타이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몇 가지 상품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맨 위에 스폰서드라고 붙어있는 광고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커머스 회사들이 많이 팔고 있는 검색 광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이제 검색 결과에 어떤 걸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상품 자체도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구글의 쿼리가 최근에 아마존한테 굉장히 뺏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걸 구매하기 위해서도 구글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뭔가 구매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면 구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파워풀한 부분은 이런 디스플레이 애드나 비디오 애드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포함해서 또 아마존과 연결된 외부 인벤토리까지 노출되는 상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도 아마존의 내부 셀러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마존과 상관없는 광고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토어 같이 이런 상품 브랜드 판매를 위한 멀티페이지 스토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트래커들과 같이 이런 광고 캠페인들을 매저먼트 할 수 있는 상품들 그리고 아마존 DSP 그리고 아마존 내부 외부 인벤토리를 대상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광고주들이 직접 세팅할 수 있는 셀프 서버 DSP도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상품군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두 가지예요. 아마존 입점주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아마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인벤토리까지 같이 내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에 퍼블리셔향의 제품들도 있는데 광고주뿐만 아니라 퍼블리셔향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바잉하는 DSP가 직접 퍼블리셔에 꽂혀서 광고 지면을 팔 수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SSP를 통해서 아마존 광고를 커넥트하게 되면 아마존 DSP가 바잉하는 아마존의 광고주들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존 외부의 인벤토리까지도 같이 바잉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주형 프로덕트 그리고 퍼블리셔형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 갔는데 이 구조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마존 유저들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조회하고 카트에 넣고 구매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다 쌓아놓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존 애드버타이징이 가지고 있는 DSP가 아마존의 내부 인벤토리와 외부 인벤토리를 같이 바잉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제 외부 인벤토리인데 아마존 DSP가 살 수 있는 외부 인벤토리는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아마존 퍼블리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그리고 아마존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퍼블리셔들 이를테면 IMDb 같은 사이트들 그리고 아마존 DSP는 또한 구글 익스체인지나 트위터의 모폭 같은 기본적인 서드 파티 익스체인지들의 인벤토리도 같이 바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 일단 외부 인벤토리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광고주가 만약에 아마존의 셀러일 경우는 다시 아마존으로 랜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고주는 아마존 셀러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주를 다 받게 돼서 외부 광고주일 경우에는 그 광고주에 따로 있는 랜딩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리인게이지먼트 효과입니다. 사실 아마존의 셀러들이 광고주가 되면 내부 다 광고를 하게 되는데 외부 인벤토리에서 유저들이 클릭해서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건 아마존의 마케팅 캠페인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 없던 사람을 아마존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니까요. 사실상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커머스 업체들이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으로 한 달에 수억 수십억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사실상 이거를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벌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특장점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비입점주까지 광고주를 받으면서 광고 사업의 스케일 자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이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아마존 셀러들한테도 유용하지만 사실 아마존 셀러가 아닌 광고주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풀리 활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광고 시장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광고 비즈니스 스케일을 훨씬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커머스 회사들이 광고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부에 있는 인벤토리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커머스 서비스에 접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광고를 노출시키고 비즈니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 인벤토리를 바잉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비즈니스 스케일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데이터가 광고 사업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커진 광고 사업은 아마존으로의 유저 유입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데이터를 더 쌓게 되고, 그러면 이제 커머스 사업이 다시 커지고 광고 사업이 더 커지게 되는, 한마디로 이런 광고와 커머스 비즈니스가 서로 도움이 되면서 상승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 치즈를 판매한 어떤 광고주가 3개월간 600만 원 이상의 노출을 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해서 22,000 클릭과 4,000건의 구매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 그 20%에 달하는 전환율을 보였다는 점인데, 사실 이제 광고 캠페인들을 많이 집행해 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클릭한 사람들 중에 20%가 구매했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던 어떤 분이, 이 사람은 아마존의 광고 에이전시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매우 직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내가 뭘 사는지 알고 있다. 광고주들에게서 그것은 꿈과 같은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환율이 나오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구매 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광고주향의 제품뿐만 아니라 퍼블리셔향 제품도 정말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퍼블리셔향 제품들은 사실 얼마나 인벤토리를 팔 수 있는 ECPM이 높은지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퍼블리셔별로 이제 ECPM을 분석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 그 트랜스퍼런스 애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퍼블리셔향 제품의 CPM이 다른 모든 이제 디맨드 소스의 평균 CPM보다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훨씬 더 비싸게 사도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아마존은 그 확신이 데이터를 통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비싼 인벤토리를 비싸게 사면서도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블리셔 향의 제품 자체도 이제 높은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아마존의 퍼블리셔 향 제품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퍼블리셔들한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에이지 오브 데이터고, 에이지 오브 데이터라 함은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거 없이 인벤토리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데이터도 중요한 다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데이터를 함께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기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런 듀오폴리였던 구글과 페이스북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에 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구글은 커머스 플랫폼으로, 아마존은 광고 플랫폼으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글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도 구글 출신인데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데이터의 종류는 뭐냐면 이제 사진 데이터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수없이 찍히는 사진들이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전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든 모네타이즈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은 이제 그 사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 간소화시키고 용량을 줄일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나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져야지 광고 퍼포먼스를 더 잘 내고 광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가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구글은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아마존은 반대로
이미 양질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광고 플랫폼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월마트,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일단 월마트는 저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마트와 같이 가치 있는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점점 더 광고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입니다. 월마트를 포함해서 사실 무언가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다 양질의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컨텐츠를 파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의류를 파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각 버티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 퍼스트파티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에 활용하기 쉬운 시대가 왔고 그런 식으로 양질의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해서 높은 효율을 나타내주는 광고 상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듀오폴리의 합상 점유율이 감소할 것인지 이것도 제가 감히 예측하기로는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런 월마트와 같이 가치 있는 퍼스트파티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광고 상품의 공급이 가속화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서두에 던져드렸던 질문까지 좀 마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 우리 데이터들도 굉장히 밸류어블 데이터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근데 그렇다면 일단 먼저 어떤 데이터가 밸류어블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인터넷 광고의 초창기 시대에는 사실 데이터라고 한다면 유저가 어느 사이트에 방문했는가가 유일하게 옵티마이즈에 필요한 타겟팅에 필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사실 여초 사이트에 여자들이 많이 가면 우리는 여성향의 사이트니까 여자를 타겟하는 광고주라면 많이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씩 애드 서버가 이런 오디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모 타겟팅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럼 퍼블리셔가 갖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성별인지, 어떤 연령인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비딩을 하는 이런 데모 타겟팅이 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오고 머신러닝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마존의 시대가 오니까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가 사실상 가장 광고 옵티마이즈 하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된 것이죠. 사실 광고는 사실 이 시각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어요. 광고 시장에 훨씬 더 큰 것들은 이런 브랜드 어웨어니스나 이제 호감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브랜딩 캠페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디지털 광고 시장은 언제나 퍼포먼스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를 지향하면서 발전해 왔고요. 그 퍼포먼스라고 하면 결국 얼마나 더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전환율을 높일 것인가로 계속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흐름은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흐름 하에서는 결국 어떤 것을 구매한 것인가가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밸류어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그 애드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인벤토리와 이제 기술과 데이터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만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데이터는 있지만 인벤토리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애드클라우드라는 제품 만들었는데 이런 인벤토리가 없고 기술이 없는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어블한 데이터만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이제 일들을 돕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피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프로세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지금도 DMP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팔고 그걸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케이스들은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성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의류를 구매하게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해 본다고 하면 모수를 뽑아서 그 모수를 타겟팅하게 되는 과정은 캠페인 시작하기 전인데, 사실 캠페인 진행하는 와중에 약 1시간 전에 어느 커머스 사이트에서 의류를 검색해봤던 유저를 타겟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가능하려면 이런 방대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시간으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트랜잭션된 데이터들이 광고 타겟팅에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이 제품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저희 회사가 가장 엑스퍼타이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인프라 속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모델에 의거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 거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타겟팅 엔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벤토리. 사실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지만 없거나 있어도 충분치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클라우드라는 제품은 아까 아마존의 사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외부에 있는 인벤토리까지 실시간 바잉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DSP의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벤토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광고 비즈니스의 스케일을 키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부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인벤토리 자체에서 광고를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애드 서빙 기능도 당연히 제공하고요. 이런 모든 기능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제품을 기획하게 된 게, 그러니까 보통 에드테크 회사들이 DSP를 하다가 결국은 SSP를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SSP로 승부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SSP로 수익을 최적화해도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볼륨 자체가 너무나도 적었고, 그럼 머신러닝이라는 엔진을 풀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SSP보다는 좀 더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에 가까운 접근을 했던 거고, 그때 마침 아마존의 사례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제품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위메프와 같이 위메프 앰프라고 불리우는 상품을 개발해서 론치를 했습니다. 이 제품 사실상 이제 저희가 가진 에드클라우드를 위메프에 제공하고 위메프가 에드클라우드를 통해서 만든 새로운 광고 상품입니다. 앰프는 에즈바이 머신러닝 플랫폼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모바일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이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상품 만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위메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위메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에서 굉장히 큰 존재감을 갖고 있는 커머스 서비스죠. 근데 이런 위메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쇼핑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위메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몰로코가 프로그래머틱으로 실시간 바잉할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한 인벤토리들을 다 포괄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뛰어난 머신러닝 전환 예측 엔진, 그리고 RTB 기반의 DSP 기술, 그리고 로컬라이트 기술까지 다 포함해서 이 상품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타겟팅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위메프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타겟 모수를 추출을 합니다. 키워드 기반으로 타겟팅할 수도 있고 위메프의 어떤 특정 딜 기반으로 뽑아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메프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수많은 상품들 안에서 어떤 상품에 반응을 한 유저들이 있는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애견용품 광고주라고 하면 위메프 안에서 애견용품 광고주를 조회해봤거나 카트에 넣었거나 구매했던 최근 90일 안의 사람들을 모수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모수를 뽑고 나면 이제 바로 이 모수의 사람들이 위메프나 저희가 액세스가 가능한 외부 인벤토리에 등장할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 비딩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본 타겟 모수의 사람들만 리타겟팅하는 방식은 이제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이 자체도 강력하긴 하지만 캠페인의 볼륨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리테오 세션에서도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런 리타겟팅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을 타겟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똑같이 주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기본적으로 추출된 모수에 확장을 해서 이런 직접 기본 타겟처럼 이제 상품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진 DMP를 통해서 이런 행태적 유사성이 보이는, 데이터적 유사성이 보이는 유저들한테까지 로컬라이크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가진 고도의 머신러닝 기술을 응용을 하고요. 그래서 UMF에 아예 접근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예측을 해서 로컬라이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모수가 훨씬 적더라도 캠페인을 돌리게 되면 캠페인의 스케일 자체를 훨씬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캠페인을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캠페인의 반응들, 그 반응은 클릭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구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머신러닝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모든 타겟팅은 UMF가 가진 퍼스트 파티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내보내는 인벤토리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UMF가 가진 인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한국 내에도 굉장히 많은 익스체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익스체인지도 연동이 되어 있고, 카카오 SSP에도 연동이 되어 있고, 모퍼에도 연동이 되어 있고, 뭐 카울리나 에드콜론이나 거의 에드테크 업체에서 RTB로 인벤토리 거래가 가능한 거의 모든 파트너들과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서 이런 월드가든으로 광고 사업을 벌이는 이를테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인벤토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인벤토리는 광고가 다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인벤토리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저희가 한 달 동안 받는 리퀘스트를 유니크하게 세면 거의 국내 모든 스마트폰 인구를 이제 다 커버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UMF 앰프란 상품을 만들었고요.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재작년 겨울부터여서 거의 한 이제 2년 좀 안 되게 가까이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동안 이제 계속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저번 달부터 상품을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론치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켄싱턴 호텔 같은 경우는 UMF에서 딜을 판매하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웃긴 건 이제 하루 동안만 특가로 판매하는 딜이었고, 그래서 캠페인도 하루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캠페인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던 게, 사실 호텔은 굉장히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 가격도 싸지 않고 그랬었는데, 캠페인 돌려보니까 저희 광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입이 돼서 이제 구매를 했던 사람의 매출이 광고비의 4배 이상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런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별 로아스가 최대 1100%까지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특히 또 재미있는 사례는 이제 펫프렌즈인데, 이거는 UMF 안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셀러가 아니라 외부 광고주였습니다. 애완용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앱인데, 특히 이런 카테고리의 광고주들은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이 굉장히 니치한데, 이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에서 데모 타겟팅을 하면 절대 견주를 타겟하기가 힘들었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매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은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 매체였는데,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타겟팅을 하게 되면 개나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데 키우진 않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UMF 안에서 이런 주요한 사료 브랜드나 아니면 애완용품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그런 딜에 반응했던 유저들을 모수로 뽑고 돌려보니까, 이런 앱 다운로드 캠페인의 평균 전환율이 저희가 돌려보면 한 1%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전환율 자체가 거의 한 7.6%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캠페인은 사실 저번 주부터 론치한 캠페인이라서 제가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업데이트하지 못한 부분인데, 로아스도 200%가 넘게 나왔습니다. 사실 앱 다운로드 캠페인에서 로아스가 200%가 일주일 안에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이런 탐해체 대비 회원가입 CPA의 효율이 26.3%까지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페인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마켓컬리에서 팔고 있는 신선식품을 사는 사람들은 UMF를 통해서 충분히 발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타겟팅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루컬랩을 통해서 볼륨까지 키울 수 있게 된 캠페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광고 사업을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신기한 구조로 하면서 결국 전 세계 광고 시장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 퍼스트 파티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그래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만으로 훨씬 더 크게 모네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어차피 놀고 있던 데이터였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기술과 인벤토리만 꼽기만 하면 바로 돈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BM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가지고 있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이제 인하우스 DSP로서 활용을 해서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내에서 굉장히 큰 리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면 결국 기존 고객을 어떻게 타겟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타겟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툴로서도 저희 애드클라우드 같은 제품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여러 마케팅 세션들에서도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거의 진정한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마케터분들께도 훨씬 기존에 비해서 높은 효율의 광고 캠페인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보다 정확한 캠페인 성과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뭐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들, 저희가 UMF랑 하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한 광고 상품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애드클라우드를 UMF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다른 버티컬에 이제 좋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쌓아놓은 고객들을 모시고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훨씬 맞는 오디언스들을 타겟해서 효율 좋은 캠페인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같은 회사들, 저희 같은 테크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사실 에드테크 회사들은 이 시장에서 이제 밸류를 인정받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투자를 받을 때도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니네가 구글, 페이스북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항상 듣는데 저희 못해요. 사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 페이스북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많은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자이언트들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덕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